반갑습니다. 많이들 오셨네요. 예. 점심들은 잘 드셨습니까? 네. 졸리실 시간인데 어려운 주제예요.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이거가 좀 어려운 주제인데 괜찮으실지 모르겠습니다. 졸리시면요. 잠깐 스트레칭을 해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인사드릴게요. 반갑습니다. 저는 이재은이라고 합니다. 네. 네, 방금 소개를 해주시긴 하셨지만 제 소개를 잠깐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저는 보신 대로 이름이 이재은입니다. 그리고 네, 약간 좀 생뚱맞습니다. 지금 현재 아마존 웹 서비스 AWS에서 클라우드 아키텍처를 설계하고 있는 일을 합니다. 그리고 연차가 꽤 돼요. 연식이 됩니다. 25년 차인데요. 현재 코딩을 아직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소개해 주셨듯이 꼼꼼한 재은씨라고 불렸는데요. 별로 꼼꼼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부끄러운데요. 네, 부끄럽지만 몇 년 전에 책을 몇 권 쓴 계기로 아마 여기에 나와 있게 된 것 같습니다. 예. 제가 오늘 소개드릴 내용은 이겁니다. 애플 인텔리전스에 대한 겁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그 WWDC 2024 들으신 분들 계신가요? 한번 손 들어봐 주시겠어요? 네. 그러면은 또 다른 질문을 드릴게요. 애플 인텔리전스에 대해서 전에 들어본 적이 있으시다? 손 들어 주시겠어요? 많은 분들이 손을 안 들어주셨는데 왜 오셨을까요? 네, 애플 인텔리전스에 대해서 오늘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네. WWDC 2024에서 애플 인텔리전스라는 서비스가 새로 발표가 됐습니다. 이게 뭔지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말씀드린 대로 이때 WWDC 2024에서 공개된 애플 인텔리전스는 사실 그동안 작년을 뜨겁게 달군 주제가 있었습니다. 제너레이티브 AI, 생성형 AI라고 불리는 서비스들이었는데요. 이 서비스들이 그동안 구글, 오픈 AI, AWS, MS 등등에서 서비스로 나오다가 최근에 드디어 애플에서도 제너레이티브 AI, 생성형 AI로 서비스를 하겠다라고 출시가 됐죠. 그게 바로 애플 인텔리전스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주제예요. 그리고 애플 인텔리전스가 다른 서비스들하고 차이점이 뭐냐고 말씀을 묻는다면은 가장 큰 게 여기에 있어요. 퍼스널 컨텍스트를 이용해서 사용자들한테 가장 관련이 있고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는 점이죠. 무슨 말이냐면 개인적인 맥락을 최대한 활용하는 제너레이티브 AI를 적용할 수 있게 해주겠다. 그게 바로 애플 인텔리전스의 핵심입니다. 좀 이따 뒤에서 다시 설명해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애플 인텔리전스는 온 디바이스, 여기 들고 있는 이 디바이스에서 구동이 되는 AI입니다. 그래서 다들 아이폰이나 아니면 아이패드 같은 혹은 맥에서 구동이 되겠죠. 그리고 다만 이 기능들이 온 디바이스에서 구동이 되다 보면 기능의 한계가 좀 있어요. 그래서 좀 더 복잡한 연산의 경우에는 퍼스널 클라우드 컴퓨팅, 즉 PCC나 아니면은 챗 GPT하고 연계해가지고 복잡한 연산을 처리하도록 되어 있는 서비스입니다. 보시는 화면이 애플 인텔리전스에서 이번에 발표된 애플 인텔리전스의 아키텍처입니다. 좀 복잡하게 나와 있는데요. 이 내용은 뒤에서 다시 한번 더 살펴볼 겁니다. 전체 3개 계층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애플 실리콘이라고 하는 디바이스가 있고 그 위에 퍼스널 인텔리전스 시스템이라고 하는 그 기본적인 체계가 있습니다. 이 위에서 여러분들이 iOS 개발을 할 때 만들 앱이나 여러 가지 기능들이 제일 위에 레이어에 올라가는 형태죠. 이 기능들을 구현이 좀 복잡하다고 하거나 너무 복잡한 연산이 된다면 여기 나오는 것처럼 오른쪽에 있는 서버 모듈로 해서 PCC 연결로 외부에 있는 서버를 통해서 복잡한 연산을 처리하도록 되어 있는 게 애플 인텔리전스의 핵심이에요. 그럼 설명을 드렸는데 애플 인텔리전스, 혹시 여러분들 그동안 챗 GPT 많이 쓰고 있습니까? 챗 GPT 얼마만큼 쓰고 계세요? 역시 점심을 먹고 오셔가지고 많이 힘이 없으신 것 같아요. 그러면은 많이들 쓰고 계시다는 전제하에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제너레이티브 AI를 알기 위해서 저희가 알아야 되는 여러 가지 개념들이 있습니다. 우선 그걸 좀 설명드리고요. 그 다음에 애플 인텔리전스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그 다음에 아마 여러분들이 가장 필요로 하실 애플 인텔리전스를 가지고 도대체 우리 뭘 해야 되는가, 어떤 부분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가 라는 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해요. 애플 인텔리전스에서, 제너레이티브 AI에서 가장 빼놓을 수 없는 주제가 여기 보이는 것처럼 LLM입니다. 라지 랭귀지 모델이라고 불리는 AI에서의 가장 구동의 핵심이 되는 모델이죠. 핵심은 이겁니다. 자연어, NLP, 자연어 처리를 인식하고 생성하는
그런 작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일종의 인공지능 프로그램을 우리가 LLM이라고 불러요. 여기서 왜 LLM, 라지 랭귀지 모델이라고 불리냐면 여기에 라지는 굉장히 방대한 데이터셋을 학습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때 방대한 데이터셋의 사이즈란 건 거의 수천에서 수십만 기가바이트 규모가 되는 데이터를 학습해서 모델화했다는 거죠. 그래서 라지 랭귀지 모델이라고 불립니다. 이 라지 랭귀지 모델의 데이터셋은 신경망 기반인 트랜스포머 모델이라는 모델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구동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 덕분에 인간의 언어나 아니면은 되게 복잡한 데이터까지 인식하고 해석할 수 있을 만큼 굉장히 자연스럽고 똑똑한 일종의 충분한 예제를 제공받은 학습 모델인 AI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게 LLM이에요. 그러면 LLM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셔야 애플 인텔리전스에 대해서도 이해의 폭이 커질 텐데 LLM에서 자주 등장한 용어와 개념이 뭔지를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크게 6가지 정도 됩니다. 들어보신 분도 있고요. 안 들어보신 분도 있을 테니까 빠르게 설명하도록 하죠. 파운데이션 모델이라는 게 있고요. 벡터 임베딩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어텐션 메커니즘이 있고 트랜스포머 모델이 있고요.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그리고 파인 튜닝이라는 6가지 개념을 저는 크게 꼽아봤습니다. LLM이나 라지 랭귀지 모델 혹은 제너레이티브 AI를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알아두셨으면 하는 개념들이에요. 하나씩 살펴보죠. 우선 파운데이션 모델은 뭐냐면 자가 학습을 통해서 무감독으로 학습이 되는 데이터들을 말해요. 그래서 레이블이 지정되지 않은, 그러니까 어떤 특수하게 분류되지 않은 데이터들을 몽땅 때려 넣어가지고 만든 굉장히 광범위한 데이터 집합을 학습한 범용적인 인공지능을 우리는 파운데이션 모델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특별히 잘하는 부분은 없는데 굉장히 전반적으로 잘 아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보통 파운데이션 모델에 비유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파운데이션 모델은 실제로 나중에 이거 자체를 쓰는 일은 없습니다. 이걸 가지고서 뭔가 결합해서 쓰게 될 텐데요. 이 결합된 대규모 인공지능 모델이 대표가 구글에 있는 버트나 아니면 오픈 AI에 있는 GPT, 챗 GPT를 위한 GPT 버전이 있었어요. 지금 GPT-4죠. GPT-3도 있었고요. 2도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여기 나온 것처럼 파운데이션 모델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글의 챗 GPT는 결국에 GPT에다가 채팅을 할 수 있는 기능을 결합해 놓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2가지 파운데이션 모델에서 핵심적으로 알아야 될 개념이 있는데 바로 창발성하고 단일성이라는 개념입니다. Emergence Behavior 뭐냐면은 파운데이션 모델이라고 해서 굉장히 대규모 데이터를 학습시키다 보니까 창발성이라는 특성이 나타나는 거예요. 즉 구성 요소에는 분명히 없던 개념들인데 이걸 모아가지고 집합으로 데이터를 만들어 놨더니 넘어가 버렸네요. 네. 하위 데이터에서는 없었던 것들인데 이걸 모아가지고 전체 집합으로 만들어놨더니 새로운 기능들이나 새로운 대답들이 튀어나오는 거죠. 이렇게 예측할 수 없게 만들어지는 확률에 기반한 행동을 우리가 이머전시 비헤이비어, 창발성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호모지니제이션, 하나의 되게 큰 파운데이션 모델이 여러 가지 분야를 커버할 수 있는 걸 말해요. 이 2가지 개념이 핵심인데 이 호모지니제이션 때문에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을 할루시네이션, 즉 얘가 착각해서 잘못된 대답을 하는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기도 한다는 겁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서 임베딩이라는 개념을 또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임베딩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단어나 문장을 컴퓨터가 알아들을 수 있게 되게 높은 고차원의 벡터로 바꿔서 단어 간 유사성을 수학적으로 바꾸는 캡처하는 기술이에요. 그래서 단어 간의 관계를 수학적으로 나타내서 그 관계를 표시하는 게 바로 이 임베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꼼꼼한 재현시란 이 단어를 벡터화 시켜서 굉장히 낮은 차원의 벡터를 시키면 이런 숫자들로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 도대체 어디에 쓰느냐? 3가지 단어 정도가 있다고 해봅시다. 꼼꼼한 있고 덜렁대는 있고 반품 불가, 이런 3가지 단어가 있다고 했을 때 이 단어들이 서로 어떤 연관성이 있는가를 찾기 위해서는 이런 식으로 변환 과정을 거칩니다. 꼼꼼함이라는 단어에 벡터 임베딩을 하고요. 덜렁대는이라는 단어를 벡터 임베딩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반품 불가라는 단어에 대해서 벡터 임베딩을 하죠. 그리고 이 차원을 여기 보시는 것처럼 공간축에다가 놓고 보면은 초록색이 가운데 있고 그다음에 이쪽에 아래쪽에 주황색, 그다음에 제일 가까운 데에 예를 들면은 분홍색이 있죠. 그러면 덜렁대는이란 단어와 반품 불가라는 단어는 서로 연관성이 있구나라고 판단되는 개념이에요. 이게 이렇게 관계를 표현하는 게 벡터 임베딩이라는
기술입니다. 아마도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마지막 몇 가지 중요한 것들 중에 어텐션 메커니즘이란 것도 있습니다. 어텐션 메커니즘은 입력되는 문장들에서 특별한 부분에 가중치를 부여해가지고 어느 부분에 집중해야 되느냐를 알려주는 것들인데요. 그렇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라는 문장이 있으면은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건 사랑합니다죠. 그래서 거기에다 가중치를 부여해주는 기술이 어텐션 메커니즘입니다. 만약에 나는 오늘 신당동에서 즉석 떡볶이를 먹었다라는 문장이 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여기서 이야기하고 싶은 건 뭘까요? 즉석 떡볶이하고 먹었다죠. 그러면 이 문장에서 어텐션 메커니즘을 걸게 되면은 신당동 필요 없고 신당동하고 먹었어라는 관계보다는 즉석 떡볶이하고 먹었어가 더 높은 상관관계를 보여주는 통계학적인 데이터가 나온다는 거죠. 네. 그 개념을 표현하기 위해서 쓰는 게 어텐션 메커니즘입니다. 트랜스포머 개념은 조금 더 복잡한데요. 아까 방금 설명드린 어텐션 메커니즘을 기반으로 해서 입력을 처리하는 인코더가 있고요. 출력을 생성해내는 디코더가 있습니다. 우리가 챗 GPT에서는 입력을 받아서 그걸 해석한 다음에 출력을 만들어내죠. 그래서 입력을 받는 부분을 인코더라고 부르고요. 출력해서 생성하는 부분을 디코더라고 만드는데 트랜스포머 모델을 통하면 I love you라는 이 단어를 인코더에 집어넣게 되면 어텐션 메커니즘을 기반으로 해서 적절한 번역이 돼서 즈댐무라는 프랑스어 번역이 나오게 되는 식이죠. 그래서 현재 구글에서 나오는 혹은 뭐 딥L 같은 데서 나오는 그런 모든 번역 모델은 다 트랜스포머를 기반으로 합니다.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라는 개념도 떼놓을 수가 없는데요.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은 챗 GPT 같은 LLM에다가 좀 더 효율적으로 데이터를 얻고 응답을 얻기 위해서 뭔가 구조적으로 응답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입력을 제어해주는 기술을 이야기합니다. 여기 잘 안 보실 수도 있는데요. 태그를 달아놓고 결과값을 보는 이런 화면만 좀 보시면은 이해가 가실 것 같아요. 거의 다 왔습니다. 어려운 개념들이죠. 파인튜닝이 있는데요. 파인튜닝은 굉장히 크게 만들어진 아까 사전학습된 모델 LLM이 있었잖아요. 그 LLM은 기본적으로 파운데이션 모델을 가지고 있을 때 파운데이션은 특별히 잘하는 건 없지만 전반적으로 똑똑한 아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분야에서 이걸 쓰기 위해서는 특별하게 잘하는 점이 없어도 굉장히 이 특별한 부분의 전문가로서 바꿔줘야 되는, 성장시켜줘야 되는 과정이 있거든요. 이때 파인튜닝을 씁니다. 그래서 학습 데이터가 있고 그다음에 거기에다가 전문 학습 데이터를 다시 더 넣어서 파인튜닝을 시켜주게 되면 전문가의 손색이 없는 되게 전문화된 AI가 나오는 거죠. 그게 파인튜닝입니다. 여러분들이 꼭 알아두셔야 될 개념 중에 하나가 파인튜닝이에요. 설명이 길었는데요. 그러면은 LLM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봅시다. LLM은 되게 복잡합니다. 내부를 들여다보면은 입력받는 층이 있고요. 그 다음에 입력 데이터를 임베딩해서 컴퓨터가 알아들을 수 있는 혹은 AI가 이해할 수 있는 데이터 셋으로 바꾸는 과정이 있어요. 그리고 트랜스포머 아키텍처를 거쳐서 몇 가지 전환을 하고요. 그 다음에 그걸 계층별로 층층이 쌓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거에 대해서 응답을 생성해내고요. 그 다음에 우리한테 올 데이터를 던지는 거죠. 이걸 하기 전에 사전에 학습을 해서 굉장히 방대한 데이터로 반복적으로 학습을 하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거의 수천에서 수십만 기가바이트의 데이터를 학습한다고 말이죠. LLM에서는 제일 중요한 핵심 코어로 세 가지 정도 꼽을 수 있어요. 토큰이 있고요. 트랜스포머 모델이 있고 프롬프트가 있습니다. 트랜스포머 모델과 프롬프트는 아까 설명드렸으니까 넘어가고요. 토크나이즈가 있는데 토크나이즈의 저 토큰이란 개념은 뭐냐면 AI, LLM이 이해할 수 있도록 입력받은 텍스트 데이터 있죠. 그 데이터들에서 처리할 수 있는 가장 기본 단위를 토큰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나는 밥을 먹는다라는 저 입력이 들어온다면 우리는 LLM에서는 나는과 밥을과 먹는다로 쪼개가지고 이걸 토크나이즈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의 토큰 단위로 데이터를 인식하고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를 분석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토크나이즈 개념도 잘 아셔야 돼요. 혹시 뒤에서 이 글씨 잘 보이실까요? 잘 보이면 누군가 손을 한번 들어봐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트랜스포머. 아까 잠깐 설명드리긴 했습니다. 아마 트랜스포머라고 이야기를 들을 때 AI 쪽의 지식이 조금 관심이 없었던 분들은 트랜스포머라고 하면은 영화 트랜스포머를 떠올릴 수도 있을 거예요. 변신하는 개념이냐라고 하는데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립니다. 트랜스포머는 변신하는 개념은 맞는데 옵티머스 프라임이 변신하는 건 아니에요.
트랜스포머 모델은 애초에 2017년에 발표한 모델입니다. 구글이 자연어를 처리하기 위해서 만든 거죠. 그래서 이때 나온 것들이 뭐 구글의 구글에서 나온 바드나 아니면은 AWS 베드락 같은 요즘 나오는 서비스들은 다 트랜스포머 모델을 기반으로 합니다. 설명이 너무 길고 점심시간이라 지루할 것 같으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따로 그냥 넘어가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이 관심 있어야 될 부분은 아마 이 부분일 겁니다. 애플 인텔리전스를 좀 더 자세하게 들여다보는 거. 애플 인텔리전스의 아키텍처를 자세히 살펴보면 거기에 나오는 개념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로라라는 건데요. 해석을 하자면은 로라는 아까 잠깐 설명드렸던 파인 튜닝에 해당되는 기법입니다. 로우 레벨 랭킹이라고 불리는 것들이죠. 네. 낮은 수준의 랭킹이란 건데 도대체 이게 무엇이냐 알기 위해서 한 가지 알아야 되는데, 로라를 알기 위해서 여러분들 아까 잠깐 설명드렸던 파인 튜닝이 있어요. 그렇죠? 파인 튜닝 말고 파인 튜닝에 대비해서 LLM에서 적용하는 우리가 또 다른 기술이 하나가 있습니다. 레그라고 불리는 기술인데요. 파인 튜닝하고 레그는 비슷하지만 되게 달라요. 그래서 잘 아셔야 되기 때문에 잠깐 설명을 드리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파인 튜닝은 LLM 모델이 있을 때 이 LLM 모델 자체에다가 추가 학습을 시키는 게 파인 튜닝이에요. 반면에 레그는 LLM이 있을 때 LLM에다가 추가 학습을 시키진 않습니다. 다만 LLM을 그대로 쓰되 답변할 때 어떤 문서를 참고해서 답변을 하라라고 추가 데이터를 주는 개념이죠. 그래서 한마디로 파인튜닝은 굉장히 열심히 공부한 학생이라고 한다면, 레그는 오픈북 시험을 치는 거하고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질문을 했을 때 그때 DB에서 조회해서 데이터를 꺼내서 적절한 응답을 만들어내게 하는 거죠. 그래서 파인튜닝하고 레그는 비슷하면서도 다르다고 말씀드렸죠. 공통점이 4가지 정도 있습니다. 좀 꼽아보자면 둘 다 LLM의 성능 향상을 위해서 만들어진 기법들이에요. 그래서 모델의 파라미터 자체를 학습시키거나 혹은 모델이 답변할 때 답변에 참고할 수 있는 컨텍스트를 더 주는 게 바로 레그인 거죠. 그 다음에 또 다른 게 커스터마이징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파운데이션 모델 그리고 LLM은 특별히 잘하는 거 없이 그냥 전반적으로 똑똑한 AI라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우리가 하다 보면 예를 들어서 제약회사에서 뭔가 응답을 해야 될 때도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뭐 개발자들 위해서 답을 해줘야 될 때도 있을 겁니다. 그렇죠? 전문 지식이 없을 수 있어요. 그랬을 때 LLM이 더 똑똑해지고 개발자들 위해서 혹은 제약회사를 위해서 적절한 답을 내놓으려면은 전문 지식을 학습해야 되는데 바로 그때 파인튜닝이나 레그를 쓴다는 거죠. 세 번째 공통점이 특정 도메인,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뭐 의료 분야나 아니면 운동이나 아니면 IT 분야, 이런 특정 도메인에 대해서 답을 내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이 공통점들이고요. 마지막으로 LLM의 성능하고 추론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쓰여지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공통점이고요. 다른 점들은 꽤 많습니다. 한 6가지 정도 되는데요. 이것도 좀 빠르게 넘어가도록 하죠. 제일 처음에는 모델 조정 방식이 다릅니다. 여기서 나오는 모델이란 건 파운데이션 모델을 이야기해요. 기본적으로 학습된 대규모 데이터셋에다가 학습을 할 때 어떻게 모델을 조정하느냐. 다시 강조드리지만 파인튜닝은 모델 그 자체를 더 똑똑해지도록 데이터를 더 집어넣는 겁니다. 그래서 더 똑똑한 모델을 만들어내는 거고요. 그 반면에 레그는 모델 자체는 건드리지 않되 매번 응답할 때마다 적절히 응답할 수 있도록 오픈북 형태로 데이터베이스나 아니면은 난리지를 제공해 주는 걸 말해요. 그런 차이가 있고요. 그다음에 데이터를 활용하는 방식도 아까 설명드린 내용하고 좀 비슷합니다. 이것도 넘어가도록 할게요. 학습 과정인데 파인튜닝은 실제로 기존 모델을 특정 작업에 맞게 다시 학습시키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파인튜닝의 문제가 이거예요. 시간하고 리소스가 어마어마하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실제로 예를 들어 뭐 AWS에서 나오는 베드락 같은 경우에는 이 모델에다가 파인튜닝을 하려면은 거의 몇 천만 원 단위로 비용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부담이 크죠. 반면에 레그는 추가 학습에 대한 부담 없이 그냥 응답할 때 이 맥락 내에서 답을 해줘라고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으로 던지기만 하면 답이 나오기 때문에 굉장히 편하고 비용 리소스가 적게 들어가는 장점이 있어요. 그리고 적용 시점이 좀 다른데요. 파인튜닝은 애초에 모델을 미리 다 학습을 시켜서 학습된 모델을 그냥 바로 사용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중 대부분 개발자시니까 알겠지만 느낌이 오실 거예요. 이건 그냥 사전에 컴파일된 모델이라고 생각하시면 제일 이해가 빠를 겁니다. 반면에 레그는 그때그때마다 질문이 주어졌을 때마다
데이터베이스를 검색하거나 인터넷을 검색해서 그 맥락을 같이 넣어서 답을 하게 만들기 때문에 일종의 동적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네. 확장성입니다. 파인튜닝은 실제로 미리 학습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 모델로 만들어 놓고 나면은 그 모델을 다시 다른 데다 쓸 수가 없어요. 특정 도메인에 적합한 모델이 나와버리거든요. 그래서 그 모델에서만 쓸 수 있는 단점이 있습니다. 반면에 레그는 모델을 특별히 바꾸지 않기 때문에 따로 확장을 하려고 할 필요가 없이 그냥 필요할 때마다 거기에 대한 적당한 사전 정보만 증강현실로 넣어주면 되네요. 그래서 좀 더 확장 면에서는 좋다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성능입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것만 보면은 파인튜닝은 되게 좀 불편해 보이고 그 다음에 레그는 좋아 보이죠. 대부분 그런데요. 결정적인 장점과 단점이 여기서 나옵니다. 파인튜닝은 이미 학습된 모델이기 때문에 데이터가 굉장히 이미 정제되어 있어서 응답이 빨라요. 그리고 추가 비용이 없거든요. 더 이상 학습되고 나면. 그래서 그 모델을 그대로 쓸 수 있는 데 반해서 레그는 항상 매번 답변을 할 때마다 외부에서 데이터를 긁어와 가지고 이걸 참고해서 답변해야 되기 때문에 리소스하고 비용이 답변할 때마다 계속 듭니다. 그래서 응답 성능이 느리다는 문제도 있죠. 그래서 실시간으로 좀 빠르게 답변해야 되고 전문적으로 도메인을 전문적인 특정 도메인에서 많이 쓸 거면 파인 튜닝을 해야 되고요. 그게 아니라 그냥 LLM을 전반적으로 쓰되 특정 답에 대해서만 좀 잘 답을 하게끔 하고 싶으면 레그를 써야 되는 그런 차이점이 있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길게 제가 파인 튜닝과 레그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잠시만요. 말을 너무 많이 했나 봅니다. 목이 말라요. 로라에 대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로라는 애플 인텔리전스에서 쓰고자 하는 핵심 기능입니다. 모델의 성능을 유지하면서도 파라미터 수를 줄이는 방법을 통해서 되게 획기적으로 딥러닝의 최적화 기술을 만들어낸 이론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로라는 파인 튜닝입니다. 그리고 애플 인텔리전스에서 사용하는 기술은 레그가 아니라 파인 튜닝이에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죠. 파인 튜닝은 리소스도 많이 먹고 시간도 많이 드는 기술이다라고요. 그런데 로라라는 이 모델의 기법을 사용하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파인튜닝의 단점을 상당 부분 상쇄시키고 좋은 점을 많이 늘릴 수 있어요. 그래서 로라라는 모델을 쓰는데요. 결국 이 파인튜닝이 비용이 많이 드는 이유는 파라미터가 워낙에 거대하기 때문입니다. 몇십억 개 혹은 몇 조 개까지 되는 파라미터를 학습을 하는데 그걸 다 학습시키려면 굉장히 오래 걸리는 거거든요. 근데 로라는 그거를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해서 파라미터 수를 되게 줄이고 그래서 메모리나 계산 비용을 줄였어요. 그래서 효율적으로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파인튜닝 기법을 적용한 게 바로 이 모델입니다. 그래서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 모델을 되게 가볍게 만들었어요. 애플 인텔리전스에서 보면 파인튜닝임에도 불구하고 되게 빠르게 돌아갑니다. 그리고 효율적이고요. 그다음에 성능도 되게 좋아요. 그리고 자연어 처리나 아니면 이미지 인식 같은 굉장히 여러 분야에서 사용 가능한 기법이고요. 그다음에 실제로 파인튜닝을 하다 보면은 문제가 하나 생기는 게 있는데 치명적 망각 문제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나오는 건데요. 카타스트로픽 포게팅이라고 해서 치명적인 망각이라는 굉장히 난해한 기술 문제가 하나 있어요. 뭐냐면 왼쪽에 그림 보이시죠? 저런 식으로 인공지능이 학습해서 두 분류의 데이터를 만들어 놨다는 거죠.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추가 학습을 통해서 파인튜닝을 하다 보면 데이터셋이 재정렬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아래쪽에 보이는 것처럼 이 화살표에 보이는 아래쪽처럼 데이터가 사라지거나 아니면 새로 학습되는 과정에서 분류가 바뀌어서 더 이상 데이터를 인지하지 못하는 영역이 생겨요. 이걸 우리가 치명적인 망각 혹은 치명적인 간섭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데 로라에서는 이게 발생하지 않도록 했다는 거고요. 어떤 식으로 치명적인 망각 문제를 해결했느냐 하면은 이렇습니다. 아까 전체 파라미터를 다 학습시키는 게 아니고요. 로라는 저기서 사전 학습된 가중치된 부여된 모델하고 그 다음에 새로 학습시켜야 될 부분을 나눴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A 영역, B 영역으로 쪼개져 있죠. A 영역, B 영역으로 쪼개져 있는 부분에서 로라는 되게 작은 A 영역에 해당하는 것들 혹은 B 영역에 해당하는 부분만 재학습을 시켜서 모델을 결합시킵니다. 그럼으로써 전체 LLM의 파인튜닝 성능을 올리는 방식이 되는 거죠. 애플 인텔리전스에서 몇 가지 우리가
아키텍처를 이해하기 위해서 알아야 되는 개념, 첫 번째 로라였는데요. 두 번째가 여기 있습니다. 시멘틱 인덱스라는 개념이 있어요. 시멘틱 인덱스 번역하자면 의미론적 인덱스인데요. 문장이나 단락이나 혹은 도큐먼트, 문서 같은 경우에 보통 우리가 코푸스라고 부르는 말뭉치가 있죠. 이 말뭉치에 있는 항목들을 벡터 공간에 포함시키는 걸 이야기합니다. 의미가 좀 어렵죠. 예를 들어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하고서 거기에서 핵심적인 말을 했다고 봅시다. 그러면 우리는 핵심적인 말 이외에 주변에 앞에 했던 말, 뒤에 했던 말을 전체적으로 맥락을 엮어가지고 이해를 할 거예요. 그쵸? 그걸 우리는 말뭉치라고 부르거든요. 그런 데이터들을 전체를 넣어가지고 인덱싱하는 걸 우리가 시멘틱 인덱스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방금 설명드린 말뭉치란 것들은 여기 나온 것처럼 주변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 학습해야 되는 전반적인 데이터들을 이야기해요. 텍스트 기반일 수도 있고 음성 기반일 수도 있고 아니면 특정 주제나 언어 아니면은 주석이 될 수도 있고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코퍼스, 말뭉치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애플 인텔리전스에 대해서 핵심적인 개념들은 그 두 가지 정도였는데 이제 좀 자세히 아키텍처를 살펴봅시다. 네. 먼저 말씀드려야 될 게 이 부분이에요. 파운데이션 모델이라는 그 복잡한 이야기를 아까 왜 했느냐 이걸 설명드리기 위해서예요. 애플 인텔리전스는 파운데이션 모델의 개념하고 그다음에 아답터라는 구조로 양쪽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이 아답터는 뭐냐면 파운데이션 모델은 아까 설명드렸죠. 일반적으로 많이 답을 할 수 있도록 똑똑하게 학습된 AI 그게 파운데이션 모델이고요. 여기에 애플 인텔리전스는 아답터라는 전문 지식을 담당하는 로라에 의한 파인 튜닝이 지정된 아답터를 더 결합을 합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뭐 요약에 특화된 모델이나 아니면 메일 발송에 특화된 모델이나 뭐 기타 등등에 대해서 특화된 모델의 데이터가 아답터 형태로 이렇게 다 존재하고요. 이 아답터에다가 우리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뭐 비행기 예약을 해달라라고 요청할 수 있어요. 그러면 비행기 예약에 특화된 아답터가 파운데이션 모델에 결합을 해서 우리가 원하는 응답을 처리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조를 만들어 놨을 때 이점이 뭐냐면 모델 배포가 되게 쉬워져요. 파운데이션 모델의 구묘는 어마어마합니다. 최소 몇 기가 이상이고요. 혹은 몇 테라까지 가는 경우도 있어요. 디바이스에서 구동되는 온디바이스 모델의 사이즈는 좀 더 작지만 그렇다고 해도 보통 파운데이션 모델의 사이즈는 몇 기가를 훌쩍 넘어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모델의 성능을 업그레이드 시키기 위해서 최신 버전을 받으려고 하면 파운데이션 모델을 받는 데만 몇 기가의 데이터를 써야 되는 거죠. 근데 이 구조로 나눠 놓게 되면은 파운데이션 모델은 건드릴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다 업데이트 받아야 되는 거는 아답터에 대한 부분만 다운로드를 받으면 됩니다. 아답터는 굉장히 사이즈가 작기 때문에 모델을 배포하고 그다음에 업데이트를 받는 과정이 굉장히 용이하죠. 그런 장점이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또 응답을 처리할 때 파운데이션 모델하고 전체 데이터를 다 읽어서 올려야 되는 게 아니에요. 매번 파운데이션 모델은 한번 로딩되어 있는 상태고 그다음에 특정 작업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파인 튜닝된 로라의 모델인 아답터만 붙여서 처리하면 되기 때문에 실제로 메모리에 추가로 로딩되는 건 아답터 부분밖에 없는 거죠. 이건 메모리에 되게 작은 사이즈를 잡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훨씬 더 편하게 메모리 자원을 쓸 수 있습니다. 그런 장점이 있어요. 뭐 비슷한 맥락에서 아답터 부분만 더 올려서 쓰다 보니까 메모리도 절감되는 장점이 있고요. 네. 전체 그림을 좀 봅시다. 기본적으로 아까 몇 번 말씀드렸지만 애플 인텔리전스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실 이 아이폰 혹은 아이패드 혹은 맥에서 돌아가는 기기 자체에서 돌아가는 온디바이스 AI입니다. 그래서 이 온디바이스 AI는 랭귀지 모델하고 이미지 모델 같은 것들을 실행시키기 위해서 동작하고요. 그다음에 여기 보시는 것처럼 제일 아래쪽에 있는 애플 실리콘 상태에서 돌아갑니다. 뭐 몇 가지 기술들을 쓰고 있죠. 그 시큐어 인클레이브나 아니면은 신경망 혹은 GPU나 CPU를 써서 만들어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중간에 보시는 레이어가 실제 애플 인텔리전스 계층입니다. 그래서 시멘트 인덱스나 앱 인텐트 술박스를 적용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텍스트나 이미지를 처리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어요. 이것들을 오케스트레이션 하고 있는 거고요.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야 되고 가장 접점이 많을 부분은 제일 위쪽입니다. 앱과 익스피리언스라고 된 부분 있죠. 여기에 실이나 아니면은 라이팅 툴 혹은 이미지 플레이그라운드 같은 것들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앱을 만들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만들게 되면 아래쪽 계층에 있는 애플 인텔리전스에 있는 퍼스널 인텔리전스 시스템하고 서로 통신을 해가지고 API를 호출하면서 응답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네, 이분 넘어가고.
가능하고요. 근데 다만 연산이 복잡한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굉장히 방대한 지식을 요구하거나 아니면 굉장히 어려운 내용을 답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온 디바이스에서는 분명히 한계가 있을 거예요. 온 디바이스에서는 인터넷을 통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기기에서 처리하기 때문에 연산 성능이 딸릴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러면은 어떻게 되느냐면은 내부적으로 애플 실리콘 서버에서 동작하는 PCC에 연동이 됩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보시는 게 서버 모드예요. 서버 쪽에서는 반드시 애플 실리콘 서버로 구성이 되어 있는 이 OS 위에서 돌아가야 되는데 구조는 비슷해요. CPU나 GPU 아니면 신경망 혹은 시큐어 인클레이브를 써가지고 쓰고 있고 그 위에 프라이빗 클라우드 컴퓨팅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프라이빗 클라우드 컴퓨팅이 돌아갈 수 있게끔 만들어진 OS 위에서 애플 인텔리전스 서비스를 위해서 만들어진 계층이 돌아가고요. 그 위에 머신러닝 스택이 올라갑니다. 마찬가지로 저 위쪽에 세로로 그어진 저것들은 모두 다 아답터들이고요. 이게 온 디바이스하고 서버에서 연동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위쪽에 보면 오케스트레이션이 있죠. 아까 온 디바이스 모델에서의 오케스트레이션은 아래쪽에 있는 온 디바이스 모델에 있는 텍스트나 이미지를 적용해서 사용하는데요. 만약에 연산이 복잡하다고 하면 오케스트레이션 쪽에서는 바로 서버 쪽으로 보내가지고 응답을 처리하도록 만들어내는 거죠. 네, 좀 복잡하죠. 여러분들이 이것까지 다 이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여러분들이 시니어고 누군가 주니어가 애플 인텔리전스가 무엇이냐고 묻는다면은 이런 내용들을 설명해 주셔야 될 것 같아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자, 여러분들한테 꼭 해주고 싶은 말씀이 바로 이겁니다. 우리는 그러면 애플 인텔리전스로 뭘 해야 되는가? 아마도 새로 나온 기술이고 재밌다 보니까 써보고 싶은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근데 비즈니스 쪽에서는 항상 이 비즈니스적인 가치로 애플 인텔리전스가 어떤 밸류를 가져다 줄 수 있을 것인가, 그런 것들을 항상 답하길 필요로 하죠.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부분, 지금까지 설명했던 것들은 사실 인터넷을 좀 열심히 파보면은 많이들 알 수 있는 자료고요. 지금 나오는 것들은 이 컨퍼런스장에서 여러분들이 꼭 아셨으면 하는 부분입니다. 왜 우리가 애플 인텔리전스를 써야 되는가?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일반적으로 챗 GPT나 아니면은 베드락 혹은 뭐 구글의 바드 이런 것들은 응답 성능이 훨씬 좋습니다. 부정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어마어마한 컴퓨팅 기술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어마어마한 리소스를 쓰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응답 성능 자체를 따라갈 수 없어요. 근데 못하는 게 딱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여기 나오는 것처럼 고성능이거나 아니면 범용 LLM이기 때문에 개인적인 메시지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개인적인 맥락 기반으로 답을 해줄 수 없다는 특성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챗 GPT한테 물어봤습니다. 맥락 없이요, 내일 탈 비행기 좌석에 대해서 정보를 알려다오. 어떤 배치로 되어 있느냐라고 했더니 이런 답변이 나왔어요. 비행기 좌석 배치에 대한 정보는 탑승할 항공사나 항공기 기종, 비행 번호에 따라 달라진다. 그리고 좌석 배치를 확인하려면은 시트 구루를 가라. 시트 구루에서는 뭐 이런 정보들을 보여준다. 그리고 거기 가면은 알 수 있다. 라고 해서 든 생각이 뭐냐면, 이럴 거면 그냥 자기가 본인이 검색하고 말지. 그렇죠? 네. 챗 GPT에서 해줄 수 없는 게 이겁니다. 챗 GPT나 다른 고성능 GPT 아니면은 그 제너레이티브 AI 모델에서는 개인적인 맥락을 바탕으로 답을 해줄 수는 없어요. 근데 애플 인텔리전스, 애플에서 해줄 수 있는 게 딱 이거죠. 뭐냐면 개인적인 맥락을 디바이스가 알고 있다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적인 맥락을 바탕으로 저런 식으로 질문을 하면은 기존의 이 디바이스에서 예약한 내역을 뒤져가지고 중간 과정 없이 뭐 333 배치 혹은 344 배치이고 좋은 자리는 여기입니다 라고 답을 해줄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애플 인텔리전스가 줄 수 있는 가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개인적인 맥락을 빼놓을 수 없는 거죠. 다만 온 디바이스에서 돌아가는 AI의 한계는 분명히 있습니다. 서버 없이 그냥 단말에서 처리하다 보니까 굉장히 복잡하거나 어려운 내용을 처리할 수는 없어요. 다만 보안이나 속도 그리고 데이터에 대한 환경은 되게 최적화되어 있죠. 외부로 데이터가 나가지 않기 때문에 보안의 요소가 굉장히 높은 겁니다. 그리고 기기에서만 처리되기 때문에 복잡한 요청은 분명히 처리되기 어렵다고 말씀을 드렸죠. 다만 또 하나 더, 모델이 우리가 파운데이션 모델이라고 부르는 그 모델입니다. 모델이 디바이스에 탑재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LLM의 사이즈도 되게 적어요. 고성능 LLM을 여기 탑재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많이 축소된 모델을 쓰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기기 칩의 성능에 대해서 되게
영향을 받는다던가 혹은 LLM, 라지 랭귀지 모델이 아니라 SLM을 써야 될 수도 있어요. 스몰 랭귀지 모델이죠. 이런 것들을 써야 되는 온 디바이스 AI의 한계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애플 인텔리전스를 누군가가 왜 써야 되냐고 물으면은 전 이렇게 답을 하고 싶어요. 뭐냐면 애플 인텔리전스는 온 디바이스하고 그다음에 클라우드 서버에 있는 PCC를 같이 구동하는 하이브리드 아키텍처이기 때문에 복잡한 답도 해줄 수 있고요. 그다음에 개인적인 맥락을 충분히 처리해 줄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애플 인텔리전스를 활용할 필요는 충분히 있다는 거죠. 이걸 봅시다. 그럼 우리는 도대체 이걸 뭘 해야 되느냐? 지금까지 애플 인텔리전스가 가지는 특징 딱 한 가지 장점을 말씀드렸죠. 남들이 할 수 없는, 그러니까 구글의 바드나 아니면 오픈 AI의 챗 GPT 같은 것들이 해줄 수 없는 그 이야기가 뭐냐면은 바로 개인적인 맥락에 기반해서 답변을 한다는 건데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애플 인텔리전스로 할 수 있는 것들을 생각한다면은 아마 이 정도가 될 겁니다. 스마트 홈을 통합한다거나 아니면 헬스케어하고 웨어러블을 만들어서 이런 식으로 기능을 만드는 애플 인텔리전스 활용 애플리케이션을 만들 수 있을 거예요. 뭐 찾아보면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겠죠. 콘텐츠를 추천해 준다거나 개인화된 사용자 경험을 만들어낸다거나 이런 것들도 해줄 수 있을 거고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아셔야 될 거는 가장 중요한 거, 오늘 이 세션에서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될 게 바로 이 단어입니다. 퍼스널 컨텍스트죠. 애플은 개인 정보를 가지고 있는 디바이스에서 동작하는 애플 인텔리전스를 만들었어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애플 인텔리전스에서 활용할 수 있는 최고의 가치는 퍼스널 컨텍스트, 개인적인 맥락입니다. 내가 혹은 내 가족이 혹은 내 주변 사람들이 연결되어 있는 정보를 이 디바이스 안에 담고 있으면 이 디바이스 안의 정보를 바탕으로 해서 답을 해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 퍼스널 컨텍스트를 기반으로 질문을 하는 앱을 만든다면은 지능형 알림이나 리마인더 같은 것들을 만드는 게 훨씬 더 적절할 겁니다. 예를 들어서 찾은 맥락 없이 뭐 이번 주에 접수하는 마라톤 대회 빠르게 접수할 수 빠르게 마감될 것 같으니까 미리 신청하라고 알려줘. 라고 하면은 사용자의 일정이나 위치나 시간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어떤 이벤트가 등록되어 있는지 미리 보고 이 이벤트에 있는 마라톤 대회구나 라고 판단하고 이게 접수하는 날짜에 잊지 않게 알람을 만들어 준다든가 리마인더 해주는 방식인 거죠. 이때 어느 마라톤 대회인지 나와 있지 않죠. 이런 것들을 퍼스널 컨텍스트 기반으로 해서 애플 인텔리전스가 해준다는 겁니다. 혹은 가족 관련 정보 같은 것들도 통합해 줄 수 있죠. 예를 들어서 내 가족에 대한 생일이나 아니면 기념일들을 체크해서 알려줘 라고 하는데 이 가족에 대한 정보를 미리 알려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족에 대한 정보가 예를 들어서 그 아이클라우드로 다 묶여 있다고 가정한다면 그 정보들은 디바이스에서 다 읽어드릴 수 있을 테니까요. 이런 정보들을 바탕으로 해서 AI 기능을 제공한다면은 충분히 애플 인텔리전스를 사용하는 가치가 있을 것 같아요. 결국 여러분들이 애플 인텔리전스를 가지고서 어떤 앱을 만들어야 되는가 아이디어 미팅을 한다면은 가장 집중해야 될 거는 이겁니다. 퍼스널 컨텍스트를 기반으로 해서 이걸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앱을 설계해 달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 뭐 오픈 AI나 아니면은 구글의 바드나 아니면 AWS 베드락 같은 클라우드 기반의 LLM보다 애플 인텔리전스가 나은 점은 결국 퍼스널 컨텍스트를 얼마만큼 잘 활용하느냐에 있기 때문에 이걸 초점을 맞추어서 서비스를 설계하고 그 이외에는 차라리 그냥 외부에 있는 LLM을 연동해서 쓰는 게 훨씬 낫다라는 겁니다. 그 점에서 애플 인텔리전스와 아니면은 챗 GPT와의 명확한 경계선이 벌어진다고 보시면 되죠. 이해 가셨나요? 네. 네. 지금이 딱 48분. 제가 2분 남기고 세션을 다 설명을 했습니다. 내용이 좀 많았는데요. 아마 애플 인텔리전스가 아직 오픈이 되지 않았습니다. 아직 현재 베타 버전이죠. 조만간 나올 텐데요. 여러분들이 많이 활용을 해보시고 그 다음에 새로운 생성형 AI다 보니까 훨씬 더 다양하게 앱을 훨씬 더 좋은 경험을 가질 수 있도록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때 말씀드린 이 맥락을 놓치지 마시고 꼭 염두에 두어서 기술보다는 이걸 어떻게 밸류를 극대화하느냐 거기에 포커싱을 해서 앱을 설계하면은 훨씬 좋은 앱을 만들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